103억 빚을 남기고 죽은 남편.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파일 속 충격적인 진실. 15년간 은밀하게 움직인 거대 사기 조직.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진실과 맞서는 이야기. 과연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3억 빚과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실을 향해 나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타워 팰리스 38층. 이곳이 그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29세의 연우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IT 기업 드림테크의 대표였습니다. 35세 그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한 인물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연우와 민혁이 처음 만난 것은 4년 전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민혁은 자상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제 꿈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혁은 프러포즈 하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연우는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민혁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건 찬성하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연우는 고민 끝에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오전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을 기다리며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제 시간에 집에 온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오늘도 늦었네요. 투자자 미팅이 길어져서요. 민혁은 늘 미안해했고 그 미안함을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명품 가방, 귀걸이, 때로는 해외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민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회사가 안정되면 시간을 많이 낼게요. 연우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통장에는 매달 넉넉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카드 청구서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연우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민혁의 부모님은 경기도 분당에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고 시어머니는 꽃꽂이 강사였습니다. 그들은 연우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민혁이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민혁이한테 집사람 좀 챙기라고 해야겠어.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직이에요. 10시쯤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연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졸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연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혁 씨의 부인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서초경찰서 교통과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연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 택시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연우의 다급함을 느꼈는지 말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야경이 오늘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에게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우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가족. 그 단어가 연우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우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강남대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의사가 말을 이었지만 연우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이 선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연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했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첫날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민혁의 대학 동기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슬픔을 참으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중년 남성 서너 명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조문객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분노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강민혁이 어디 있어요?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무슨 짓입니까?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돈은요? 남성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 남편이 우리 돈 30억을 가지고 튀었어요. 드림테크에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전 재산을 맡겼는데 연락이 2달째 안 돼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직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다른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연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 한 사람이 연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가족, 꼭 책임지게 할 거예요. 그 말이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질 듯 했고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1층에 내렸는데 우편함이 편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고지서 몇 장 정도였는데 오늘은 우편함이 터질 듯 차 있었습니다.
연우는 편지들을 꺼내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귀하는 2024년 3월 15일 빌린 금 15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7일 이내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우는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우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편지를 열었습니다. 대부업체, 은행, 사채업자, 투자자들의 독촉장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편지를 확인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연우는 계산기를 꺼내 금액을 더했습니다. 손이 떨려 숫자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최종 금액을 확인한 순간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103억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연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100억이 넘는 빚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시댁으로 전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집에 독촉장이 너무 많이 와서요. 혹시 민혁 씨가 무슨 말을 한 적 있나요? 민혁이한테서 아무 이야기도 들은 적 없어. 회사가 잘 된다고만 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빚이 103억 원이에요. 뭐라고?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우야,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어. 민혁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연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연우는 드림테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10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몇 개와 의자들만 남아있을 뿐 서류나 컴퓨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 드림테크 맞죠? 연우가 복도에 있던 다른 회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직원들 다 나갔어요. 갑자기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빈 사무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늦게까지 일했다던 그곳은 이미 유령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완벽했던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03억 원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의 무게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그 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핸드폰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권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기자들이었습니다. 연우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는 연우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독촉장, 차용증, 투자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편분이 만든 회사는 실제 사업 실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인께서는 연대보증을 서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피해 변제에 사용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집도 변호사가 타워 팰리스를 가리켰습니다. 집도 넘어가야 하나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고 법원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연우는 법무법인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연우는 드림테크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울 시내 한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연우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들, 주부로 보이는 여성들, 젊은 직장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강민혁에게 속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총 47명입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03억 원이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대표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는 연우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연우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몰랐다고요? 한 여성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중에는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 학비까지 투자했다가 다 날린 가정도 있어요. 부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른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습니다. 집도 팔고 제가 가진 건 모두 드릴게요. 집 한 채로 어떻게 103억을 갚습니까? 농담하십니까?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연우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모임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연우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책상, 그리고 잠긴 서랍들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사업 계획서, 계약서들이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좌가 12개나 되었습니다. 연우가 알고 있던 계좌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밀 계좌였습니다. 각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큰 금액들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습니다. 5억, 10억, 15억. 돈이 물처럼 흘러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보면 출금된 돈의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마지막 잔액은 모두 0원이었습니다. 103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연우는 서초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 한 형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준혁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의 사업 내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IT 관련 사업이라고만 들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정말 모르십니까?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연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연우를 지켜보다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드림테크는 AI 기술 개발 회사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도 개발팀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환전되고 해외로 송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로요? 연우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조세 회피처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도망칠 준비를 해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경찰서를 나온 연우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친정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연우는 거실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기, 103억의 빚, 집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단다. 내 동생도 아직 대학생이고, 아버지, 내가 선택한 남자 아니냐.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 아버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친정집 근처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한 달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타워 팰리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고시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연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강민혁의 부인 맞죠? 빚 갚을 생각 있으면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가만 안 둡니다. 협박 문자였습니다. 연우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연우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연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8,880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저녁 7시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연우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타워 팰리스에서 급하게 빼온 짐들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서류 상자 그리고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노트북은 잠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매일 밤 비밀번호를 추측하며 시도했습니다. 민혁의 생일, 자신의 생일, 결혼 기념일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회사 이름, 전화번호 뒷자리도 소용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인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우는 문득 떠오른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결혼 기념일과 자신의 생일을 합친 숫자였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됐어.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 투자 관련 개인이라는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회사 서류 폴더부터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PDF가 있었습니다. 투자자 명단, 계약서, 입출금 내역들이었습니다. 연우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들과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관련 폴더였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K와의 대화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연우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K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첫 번째 타깃은 강남 지역 자영업자들입니다. 민혁 알겠습니다. 30% 수익률로 제한하면 될까요? K 35%로 하세요. 욕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K 이번 달 목표는 50억입니다. 달성 가능하죠? 민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 수수료는 30%입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연우는 파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K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민혁은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타깃 선정, 접근 방법, 투자 유치 전략까지 모두 K가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혁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K 지금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민혁 저는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K 그러면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연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을, 자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K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연우는 개인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폴더를 클릭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다시 비밀번호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용한 조합을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여러 조합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 민혁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보험입니다. 연우는 보험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영어로 인슈런스를 입력했습니다. 여전히 틀렸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민혁은 숫자를 선호했습니다. 연우는 보험을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휴대폰 자판으로 비읍히읗을 누르면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PDF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드림테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계약서였습니다.
퓨처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였습니다. 다음 파일은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드림테크에서 빠져나간 돈이 퓨처캐피탈로 흘러간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며 파일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조직도였습니다. K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 외에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유사한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서 연우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K의 실명과 사진이었습니다. 김태준 45세 퓨처캐피탈 이사.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금융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우는 인터넷에서 김태준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계에 떠오르는 별 청년 창업가들의 후원자,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투자자. 모두 긍정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후였어. 연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태준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범죄자였습니다. 민혁은 그의 하수인이었고 103억의 피해액 중 대부분이 김태준에게 흘러갔습니다. 연우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모아둔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서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준혁 형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에 김태준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K와의 대화 파일에서 본 마지막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연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김태준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은 후에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연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퓨처캐피탈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사이트였습니다. 회사 소개, 임직원 소개,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MBA, 여러 금융회사를 거쳐 현재 퓨처캐피탈 이사.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기를 위한 위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우는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의 일상, 동선,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대부분 채권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우 씨죠?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제 오빠도 당신 남편처럼 투자 사기를 하다가 2년 전에 죽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카페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어쩌면 김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연우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이지혜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한 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우 씨죠? 네, 맞아요. 이지혜 씨신가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연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오빠 이민수는 2년 전에 죽었어요?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죠?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빠도 투자 사기를 했나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미래에셋 펀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50억 원을 모았어요. 하지만 실체는 없었죠. 오빠가 죽고 나서 알게 됐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지혜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오빠의 노트북에서 찾은 거예요? 당신 남편과 똑같은 구조였어요? 누군가 K라는 사람이 지시했고 오빠는 따랐을 뿐이었어요? 연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민혁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투자 유치 방법, 타깃 선정, 수수료 30%.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저도 K를 찾았어요.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연우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태준. 퓨처캐피탈이? 알아요? 물론이죠. 2년 동안 그 사람을 추적했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준이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골프장 등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어요. 낮에는 존경받는 투자자, 밤에는 사기 조직의 보스. 경찰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에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K가 김태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오빠의 노트북에는 대화만 있었지 신원은 없었거든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의 파일에는 김태준의 신원이 있다면서요? 네. 사진과 실명, 회사까지 모두 있어요. 연우의 말에 지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능해요?
함께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지난 2년간 조사한 내용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김태준의 일상, 주요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태준의 조직원들이에요? 지혜가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민수와 민혁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활동 중이에요? 각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김태준을 잡아야 해요? 지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연우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우와 지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추적한 결과 이곳이 김태준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퓨처캐피탈 본사가 따로 있었지만 실제 거래는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김태준이 와요?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50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벤츠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김태준이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처음으로 김태준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수백 명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혜가 연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참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일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3명의 남자가 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직원일 거예요? 지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10시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며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미행할까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서두르면 들킬 수 있어요? 지혜는 신중했습니다. 그녀의 2년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연우는 박준혁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경찰서가 아닌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 6시 연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연우가 자리에 앉자 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형사님, 제 남편 사건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에요. 연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 남편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어요.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연우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K라는 사람과 남편의 대화 기록, 돈의 흐름, 그리고 배우의 신원까지요. 박 형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겁니까? 남편의 노트북이에요. 남편이 죽기 전에 모아둔 것 같아요. 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형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제 남편의 교통사고 정말 사고가 맞나요? 박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사고 직전에 다른 차량이 의도적으로 추돌한 것처럼 보였어요.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니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차량도 추적이 안 됐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살해당한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모님 말대로 큰 조직이 있다면 남편분이 자수하려 한다는 걸 알고 제거했을 수 있어요.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는 옳은 일을 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님, 김태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퓨처캐피탈의 김태준 이사요. 박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배우예요. 박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준은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까? USB에 다 있어요.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정말로 조심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배우라면 사모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식당을 나온 연우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김태준이 눈치챌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연우는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어딘가에 김태준이 있었습니다. 태연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우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추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형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3일 후였습니다. 연우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디십니까?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일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일 끝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저녁 7시 형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형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이쪽은 교통사고 조사팀의 최동욱 형사입니다. 박 형사가 소개했습니다. 연우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 형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밤의 강남대로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편분 사고 당일 영상입니다. 11월 7일 밤 11시 32분이에요. 화면 속에서 민혁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색 그랜저가 중앙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차량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저 차 보이시죠? SUV입니다. 최 형사가 화면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민혁의 차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저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화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SUV가 갑자기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차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민혁의 차가 휘청거리더니 중앙분리대로 향했습니다. 제동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SUV는 그대로 달려가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SUV 차량은 추적했습니까?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번호판이 안 보여요. 의도적으로 가렸거나 위조 번호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CCTV를 추적해서 차량을 찾았습니다. 사고 2시간 전 같은 SUV가 남편분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SUV가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확대해 봤는데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요.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그럼 누군지 알 수 없는 건가요? 연우는 좌절했습니다.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경기도 이천의 한 폐차장에서 발견됐어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박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차량이었습니다. 증거 인멸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최 형사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폐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SUV를 폐차장에 가져왔고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거친 인상에 짧은 머리였습니다. 조폭입니다.
이름은 서만수 전과 8범이에요. 폭행, 공갈, 협박으로 여러 번 수감됐었죠.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았나요? 아직입니다. 수배 중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말단일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알아내야 해요.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김태준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시켜 제거했을 것입니다. 형사님, 김태준과 이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김태준 같은 사람은 직접 연락하지 않아요.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USB에 있던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주는 필요합니다. 김태준의 재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연우는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김태준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연우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밤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우가 CCTV 영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태준도 알겠네요? 경찰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해요? 김태준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혜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어요? 연우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해요. 멈출 수 없어요. 알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준의 회계법인을 조사했어요. 정윤 회계법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수상해요. 어떻게요? 이 회계법인이 여러 유령 회사들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당신 남편 회사, 제 오빠 회사 모두 여기를 썼어요. 연우는 놀랐습니다. 그럼 회계법인도 공범이라는 건가요? 아마도요. 돈 세탁을 도와줬을 겁니다. 지혜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윤 회계법인의 대표 사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정병호예요. 김태준과 대학 동기래요. 확실해요. 네. SNS에 옛날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회계법인을 먼저 공략하면 김태준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병호를 만나볼까요? 연우가 제안했습니다. 위험해요? 그 사람이 김태준에게 알릴 거예요? 알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연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죠. 다음 날 오후 연우와 지혜는 정윤 회계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의 한 빌딩 8층이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병호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연우가 접수처에 말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강민혁 씨의 부인입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듣자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정병호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병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남편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셨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변호사와 동행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병호가 빙긋 웃었습니다. 위협적인 미소였습니다. 김태준과 어떤 관계신가요? 지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병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누구 말씀이시죠? 시치미 떼지 마세요. 대학 동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돈 세탁을 도와줬죠? 정병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고소당합니다. 증거는 있어요.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에요. 연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병호를 흔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회의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정병호가 문을 닫고 물었습니다. 김태준에 대한 정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지금 협조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정병호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경찰과 함께 왔어도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건가요? 김태준이 당신도 버릴 수 있어요? 지혜의 말에 정병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병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우와 지혜는 회계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흔들렸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맞아요. 김태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빌딩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병호가 이미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요.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민혁의 부인과 이민수의 동생이 여기 왔어요. 전화 너머로 김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병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와 지혜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고시원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병호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순간적으로 드러난 두려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연우는 남편의 노트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증거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확인한 파일들이었지만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연우는 파일 하나하나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조직도 모두 이미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폴더의 용량과 파일들의 총 용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폴더는 3.2GB인데 파일들을 다 합쳐도 2.1GB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GB 이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긴 파일이 있어. 연우는 설정을 변경해 숨긴 파일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보험 파일 최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자마자 비밀번호 창이 떴습니다.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비밀번호였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조합들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보험을 숫자로 바꾼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한 파일에 걸어둔 비밀번호라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남편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프로포즈했던 날, 제주도 여행, 첫 데이트. 여러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랑해라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연우는 그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폴더가 열렸습니다. 됐어.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숫자로만 이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큰 책상 뒤에 김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강 대표, 이번 목표는 80억입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0억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다고요? 당신은 이미 제 배를 탔어요.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어요. 김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자? 그들은 욕심이 많았을 뿐이에요. 30% 수익률을 믿은 게 바보 같은 거죠.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김태준과 정병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 대표, 이번 달 세탁해야 할 금액이 50억입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요즘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했는데요. 정병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연우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김태준, 정병호, 그리고 5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중 한 명이 민혁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는 300억입니다. 김태준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썼습니다. 각자 60억씩 맡으세요. 가능하죠? 5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혹시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김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총 15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각 영상에는 김태준의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돈 세탁 방법, 협박, 심지어 폭력까지. 마지막 동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준이 한 남자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자수하면 안 된다고.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없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김태준이 남자를 발로 찼습니다. 연우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몰래 찍었어.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민혁이 숨겨진 카메라로 회의와 거래 장면들을 녹화했던 것입니다. 자수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즉시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 씨 동영상을 찾았어요. 무슨 동영상이요? 김태준의 범죄 증거요. 직접 지시하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전화 너머로 지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고시원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우는 USB에 모든 동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 후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연우는 노트북을 켜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혜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김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계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혜는 특히 조직 회의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요? 제 오빠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말요? 네. 이승호라는 사람이에요? 오빠가 죽은 후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야 해요. 이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연우는 계속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봐요. 화면에는 서류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서류 쪽으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 계좌 번호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태준의 비자금 계좌일 거예요? 연우는 계좌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 번호가 보였습니다.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주면 잠깐만요. 지혜가 연우를 막았습니다. 왜요? 아직 박 형사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형사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태준 같은 사람은 경찰 안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태준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 협조자를 만들어 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언론에 먼저 제보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언론이요? 네. 신문사나 방송국에 동시에 제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준이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세상에 공개된 거니까요? 연우는 고민했습니다. 지혜의 방법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익명으로 제보하면 돼요?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언론사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 신문사 3곳과 방송국 2곳에 동시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일제히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같이 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왜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김태준이 이미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연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건가요? 연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언론이 보도하면 검찰이 움직일 거예요? 김태준은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연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연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우 씨, 당신이 가진 파일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모두 삭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준이에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정병호한테 들었겠죠? 아니면 다른 경로로요? 무서워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계획대로 진행할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요? 지혜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김태준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7시간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새벽 내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파일을 정리하고 언론사로 보낼 증거 영상을 검토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두렵네요. 김태준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 4시가 지나자 창밖 골목에 낯선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안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혜가 창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고시원 정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우 씨 나오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은 뒤 노트북과 USB를 챙겨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달려 내려오며 연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직원은 놀란 얼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연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누가 저희를 쫓아와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두 사람을 보호하며 근처 모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혜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론사 5곳에 동시에 보낼 거예요? 제목은 대한민국 최대 투자 사기 조직 폭로. 그녀는 정확히 오전 9시에 메일이 발송되도록 예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에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멈추면 남편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우는 잠시 눈을 붙였고 꿈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연우는 커튼을 젖히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예약된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기자들에게 김태준 비리 관련 내부 폭로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태준과 정병호 그리고 5명의 공범이 회의 중인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기자들 사이에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일부 언론은 즉시 보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준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TV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네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연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우 씨, 지금이라도 그 파일을 삭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준이군요. 지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겁먹지 말아요. 이미 언론에 나갔으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날 오후 검찰은 김태준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이 동시에 압수수색되었고 언론은 이를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연우는 TV 화면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김태준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끝났어요?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런 사람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뒤 김태준은 고액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언론은 분노했고 시민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위 제보입니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연우는 다시 법원으로 달려가 증거 제출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겁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태준 측 변호인은 비웃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이미 사망하셨죠. 증언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연우는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그녀는 법정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남편이 남긴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정의 그 자체야. 몇 달의 재판 끝에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와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김태준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끝내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연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해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지혜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연우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끝이라기보단 이제부터예요. 다시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연우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실 제가 지켜냈어요.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연우의 마음속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다시 피어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연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2년 후 연우는 금융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벽했던 결혼은 거짓이었지만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